며느리 서진의 목소리 냉정하게. 어머니, 이제 현실을 보셔야 해요. 이 집 언제까지 혼자 지키실 건가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게. 이 집은 내 남편이 태어난 곳이야. 함부로 할 수 없어.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72.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이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제겐 평생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엔 현관 앞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하늘이가 할머니,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하늘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손녀 하늘이가 할머니, 이거 할머니 좋아하시는 떡볶이예요. 같이 먹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하늘이는 제가 키운 손녀는 아니지만 작은 아들 수민이가 남긴 유일한 흔적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 저를 자주 찾아왔고 저 역시 이 아이가 오는 날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손녀 하늘이가 할머니, 학교에서 말이에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무섭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야라고요. 허허, 이 할머니가 뭐가 강하다고 그래. 손녀 하늘이가 진짜예요. 할머니는 혼자서도 이 큰 집을 다 지키잖아요. 지킨다? 그 말이 가슴 한편을 짠하게 눌렀습니다. 지키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손녀 하늘이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낡은 집문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아직은 내가 지켜야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큰아들 동우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아들 동우가 현관문을 들어서며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내가 걱정할 것 없어. 아들 동우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수 씨가 요즘 집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혹시 집 수리할 곳 있으면 같이 알아보자고 하던데. 집 수리? 아들 동우는 네. 지붕도 낡았고 보일러도 오래됐잖아요. 그냥 한번 점검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동우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수리? 아니야.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 며느리 서진은 작은 아들 수민이를 잃은 뒤로 홀로 하늘이를 키우며 참 고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효부라며 칭찬했고 저 역시 그 아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고 말투도 조금씩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 서진이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어머니, 건강은 좀 어때요? 제가 좋은 과일 사왔어요. 고맙구나, 서진아. 그런데 무슨 일이니? 며느리 서진은아,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집 수리 계획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수는 의아해하며 수리? 며느리 서진은 네. 솔직히 이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혼자 사시기엔 관리도 힘드실 텐데 차라리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손이 굳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아파트? 이 집을 떠나라고? 서진아, 난 여기가 좋구나.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니?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유지비도 만만찮고 나중에 더 힘들어지시면 어쩌려고요. 그 말투가 묘하게 강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서진아, 오늘은 이만 들어가렴. 하늘이도 엄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며느리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마지못해 네, 어머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가 떠난 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 뭔가 시작됐어. 느낌이 좋지 않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저는 문득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었던 날, 두 아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그리고 작은 아들 수민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그날의 충격. 정수는 혼잣말로 수민아, 내가 남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니?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흐렸습니다.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며느리 서진이었고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정수는 혼잣말 누구지? 서진이가 왜 또? 며느리 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중요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정수는 의아해하며 중요한 분? 며느리 서진은 네, 변호사님이세요. 이번 기회에 하늘이 아빠 재산 정리 문제를 좀 명확히 하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재산 정리? 이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법무법인 정담의 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인이 되신 김수민 씨의 상속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할 사항이 있어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 동호에게 연락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며느리 서진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르신, 아시다시피 고인 작은 아들 김수민 씨께서는 배우자인 박서진 씨와 딸 김하늘 양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고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수는 초조해하며 그건 알고 있어요.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고인께서 생전에 보유하셨던 자산 중 일부가 이 부동산, 즉 어르신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이 주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수는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남편이 돌아가신 뒤론 내 명의예요. 변호사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생전에 이 부동산 관리비와 증축 비용 일부를 부담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면 고인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지분? 작은 아들 수민이가 이 집에 돈을 댔다고? 며느리 서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걸 알아요.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제 딸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몫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서진아, 하늘이는 내 손녀야. 내가 어떻게든 챙겨줄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하늘이 앞으로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저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호소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어르신, 저희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매각?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 집을 팔라고? 미쳤나? 안 돼요.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어요.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이 집에 추억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정수는 힘들어도 괜찮아. 이 집은 내 남편이 태어난 곳이고 내 딸의 뿌리야. 함부로 할 수 없어. 변호사는 어르신, 법적인 문제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류를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가족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어. 며느리 서진과 변호사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서류가 들려 있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아들 동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동호는 전화기를 들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동호야. 오늘 내 재수 씨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집을 팔자고 그러더구나. 아들 동호가 놀라며 뭐라고요? 나도 놀랐어. 수민이 돈 문제를 끌고 와서 이 집에 지분이 있다나 뭐라나. 아들 동호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왜 이래? 왜 가족끼리 이렇게 돼야 하는 거야? 1시간 뒤 아들 동호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엔 땀이 흥건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동호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내가 봐라, 이게 무슨 서류냐? 동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호는 이건 말도 안 돼요. 동생 수민이가 집 증축비를 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더구나. 아들 동호가 어머니,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재수 씨가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서진이가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닐 거야. 하늘이 때문에 급한 거겠지. 동호가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재수 씨 눈빛 못 보셨어요? 저 사람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아니야. 서진이가 설마 그럴 리가.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내가 없을 때 꼭 읽어라. 저는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여보, 이제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정막을 채웠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하늘이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꼭 좋은 결정 내려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 여자 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안부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언제나 같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전화로 어머니 서류 검토는 해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변호사님도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알겠어, 서진아. 조금만 시간을 줘. 며느리 서진은 네, 알겠어요. 그럼 곧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서진이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표정도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죠?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도 내오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혼자 하늘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늘아빠 없이 1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연한 권리조차 못 받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진아, 내가 하늘이를 안 챙기는 게 아니잖니.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며느리 서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용돈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명절 때 10만 원 쥐어주시는 게 하늘이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니는 이 집에서 혼자 편하게 사시면 되지만 저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해요. 하늘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그 말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이게 며느리 본 모습인가. 서진아,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하구나. 나도 하늘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아. 며느리 서진은 그럼 증명해 주세요. 정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증명. 네. 이 집을 팔아서 공정하게 나눠주세요. 그게 진짜 하늘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결국 이거였어.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던 거야. 안 돼. 이 집은 못 팔아. 며느리 서진은 왜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팔릴 건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서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 서진은 당당하듯 말하며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연세가 이제 72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이 집을 지키실 건가요? 5년? 10년? 그때 되면 이 집 가치는 더 떨어질 거예요. 며느리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며느리가 지금 내 죽음을 계산하고 있어. 나가. 당장 나가. 며느리 서진은 당황해하며 어머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죠. 하지만 어머니 생각 잘하세요. 법은 제 편이에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마지막 나가기 전에 다음 주까지 답 안 주시면 저도 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께 정식으로 진행하라고 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떠난 뒤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뎌온 제가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의 혼잣말로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남편의 봉투,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정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겠지. 나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하지만 때로는 강한 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 유언장을 사용해. 이 집과 땅은 모두 당신 것이야. 자랑스런 두 아들 동호수미나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어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당신을 사랑한 남편.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사망 시 모든 부동산은 배우자 김정순에게 상속하며 자녀들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공증 날인까지 선명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의 혼잣말로 여보, 당신이 이미 다 준비해놨구나.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법이 내 편이라고 했지. 하지만 진짜 법은 내 편이야. 다음 날 저는 아들 동호를 불렀습니다. 동호는 유언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버지 유언장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거야. 아들 동호는 어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재수 씨가 아무리 법을 들먹여도 소용없어요. 공증된 유언장이 있으면 끝이에요. 그래도 법정까지 가고 싶진 않구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가 당하실 때가 아니에요. 재수 씨한테 보여주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요. 동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좋아.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그날 저녁 저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진아, 내일 집으로 와. 변호사도 데리고 오고. 며느리 서진은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내일 보자꾸나. 전화를 끊고 저는 유언장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정순의 혼잣말로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서진아, 넌 큰 실수를 한 거야.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내가 당신이 남긴 것들을 끝까지 지킬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서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변호사를 대동했고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 결정하셨다니 다행이에요. 현명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 동호도 이미 와 있었고 긴장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어르신, 그럼 오늘 최종 합의안에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는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이제부터가 진짜야. 서류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보여줄 게 있어. 서랍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봉투째로 테이블 위에 놓자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궁금해하며 그게 뭔데요? 내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공증까지 된 거지. 변호사가 유언장을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해하며 이건 정식 공증 유언장이 맞습니다. 날짜도 유효하고요. 며느리 서진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변호사는 서진에게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서진이 읽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혼잣말로 이게 대체.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이 집과 땅은 전부 내 거야. 내 남편도 동호도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없어. 다만 나를 끝까지 보살펴야 할 의무만 있지.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늘아빠가 집 수리비를 냈다고요. 그래, 수리비는 냈겠지. 하지만 그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효도야. 그걸 가지고 집 지분을 주장할 순 없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서진 씨, 공증 유언장이 있는 이상 법적으로 이 부동산은 어르신의 단독 소유가 확실합니다. 기업은 주장도 어렵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실망한 듯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수민이가 남긴 예금, 보험금, 그리고 내가 그동안 준 것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며느리 서진은 충분하다고요? 어머니,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하늘이 미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아들 동우는 재수 씨, 진정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에요. 며느리 서진은 아주버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주버님이야 어차피 이 집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상관없겠죠. 동우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길 바랄 뿐이에요. 두 사람의 언쟁이 격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들 해. 오늘은 이만하자. 며느리 서진은 큰 소리로 어머니. 서진아, 넌 오늘 법을 들먹였지. 그래서 나도 법으로 답해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며느리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 거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 집에서 계속 혼자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것 같은데요? 며느리 서지는 저는 이제 안 와요. 하늘이도 안 보내고요. 아주버님 혼자 어머니 모시면 되겠네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변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아들 동우가 황급히 따라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동우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우리 손녀 하늘이를, 이제 하늘이를 못 본다는 거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녀를 빼앗긴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손녀 하늘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야.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하느라. 미안해. 할머니가 너까지 잃게 됐구나. 한편 며느리 서진의 집에서는 하늘이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하늘이는 방문 틈으로 어머니 서진의 전화 통화 소리가 작게나마 들렸다. 그래, 유언장이 있대. 완전히 망했어. 하늘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포기 안 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 늙은이가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하늘이의 혼잣말로 늙은이? 엄마가 할머니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늘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전화로 요양원?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 집에 명예 이전부터 받아내야 해. 변호사가 다른 수를 알아본대. 하늘이 혼잣말로 요양원?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늘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통화로 걱정 마. 내가 반드시 이 집 손에 넣을 거야. 하늘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이는 급히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늘 엄마가 전화로 무서운 얘기를 했다. 할머니를 늙은이라고 불렀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집을 빼앗으려고 한다.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 할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나? 하지만 엄마를 배신하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기를 쓰다 말고 하늘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혼잣말로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다음날 새벽, 하늘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 할머니 집에 들러야 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정순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은 하늘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하늘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손녀 하늘이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어젯밤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대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한대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순은 혼잣말로 요양원? 며느리가 거기까지. 정순은 믿기 힘든 말투로 하늘아, 그 얘기 확실하니?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를 맡고 싶은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녀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수는 괜찮아, 하늘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 엄마는 제 엄마예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하늘아, 잘 들어. 진실을 말하는 건 배신이 아니야. 그건 용기야. 손녀 하늘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요? 그래. 넌 용감한 아이야. 할머니를 지키려고 여기 온 거잖니. 하늘이는 품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제가 그동안 본 거, 들은 거 다 여기 적어놨어요. 정수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는 동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늘아, 고마워. 넌 할머니의 증인이야. 손녀 하늘이는 증인이요? 그래. 언젠가 이 일기장이 할머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도. 하늘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서진아, 넌 큰 실수를 했어. 내 딸까지 적으로 만든 거야. 하늘이를 학교에 보낸 뒤 정수는 아들 동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동호야,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동호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수 씨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동호는 깜짝 놀라며. 네. 그리고 하늘이가 준 게 있어. 증거야. 이제 우리도 제대로 싸워야겠어.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폭풍이 오고 있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준비됐어. 하늘이가 준 일기장을 읽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녀 하늘이 일기 중에 2024년 12월 3일
오늘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돌아와서 화를 냈다. 그 고집쟁이 늙은이가 끝까지 안 들어준대라고 했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무서웠다. 엄마가 변호사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텐데 지금 처리하는 게 낫다고 했다. 할머니는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려는 건 아닐까? 또 엄마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명의를 넘기는 방법과 치매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닌데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 치매 진단서? 이 여자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히 아들 동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호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동호야, 당장 와야겠어. 큰일 났어. 동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뒤 동호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저는 소녀 하늘이의 일기장을 아들 동호에게 건넸습니다. 동호는 일기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호는 이게 대체 재수 씨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법적으로 집을 빼앗으려던 거야. 동호는 어머니, 이건 사기예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아직이야. 증거가 더 필요해. 하늘이 일기만으론 부족해. 며느리가 실제로 움직인 흔적이 있어야 해.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쳤습니다. 지난주 서진이 갑자기 제게 병원 검진을 권했던 일. 정수는 혼잣말로 그날의 기억을 생각하며 그때 날 치매 검사받게 하려던 거였어. 동호야, 지난주에 재수 씨가 나한테 병원 가자고 했던 거 기억나니? 동호는 네, 그랬죠.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그게 아니었어. 날 치매 검사받게 하려던 거야. 그리고 의사한테 뭔가 부탁해서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던 거지. 동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때 병원이 어디였죠?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었어. 이름이.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오후 동호는 서진이 예약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접수 기록에는 치매 정밀 검사 예약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호는 급히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이제 확실해졌어. 서진이가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거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전화로 어머니, 저예요. 정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무슨 일이니?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사과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얘가 왜 갑자기 사과? 며느리 서진은 네.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하늘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수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래. 며느리 서진은 네. 이번 주말에 하늘이 데리고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지? 아들 동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동호야, 재수 씨가 방금 전화했어. 사과한다면서 주말에 하늘이 데리고 온대. 동호는 어머니 조심하세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내가 집에 와 있어 줄 수 있겠니? 아들 동호는 전화 안심시키며 당연하죠. 제가 지켜드릴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약속대로 하늘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손에는 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현관문을 들어서며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손녀 하늘이가 반갑게 할머니 하며 하늘이는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하늘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어른들 잘못이야.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동우도 함께 있었고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 동우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정수는 궁금해하며 그게 뭔데? 며느리 서진은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보상하고 싶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제가 전문가를 불러서 완전히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고요. 동우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동우는 의아해하며 재수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 서진은 아주버님, 제가 진심이에요. 어머니 집이 너무 낡아서 걱정됐거든요. 서진아, 그럴 필요 없어. 난 이 집이 좋아. 며느리 서진은 하지만 어머니, 이대로 두면 나중에 더 큰 수리비가 들어요. 지금 하는 게 나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리모델링? 그게 함정이야. 공사 중에 내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뭔가를 꾸미려는 거야. 서진아, 고마운데 사양할게. 며느리 서진은 당황해하며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제가 뭘 해드리려고 해도 거절하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세요? 믿음? 넌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당황해하며 그게 무슨 강남병원 치매 정밀검사 예약. 다 알고 있어. 저는 아들 동우가 찍어온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동우는 실망한 듯 재수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 서진은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정수는 끝내 참았던 말을 꺼내며 거짓말하지 마. 하늘이 일기에 다 적혀 있어. 내가 치매 진단서 받아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던 계획. 손녀 하늘이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당황한 나머지 하늘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하늘아, 너. 내가 할머니한테 말한 거야? 서진아, 애한테 화풀이 하지 마. 하늘이는 잘못이 없어.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늘이 아빠 없이 혼자 하늘이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래, 내가 고생한 건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순 없는 거야. 며느리 서진은 욕심을 드러내며 그럼 어쩌라고요. 이 집이라도 받아야 하늘이 미래라도 지키죠. 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차라리 저희한테 주시면 안 돼요. 서진아, 이 집은 내 남편과의 추억이야. 두 아들이 자란 곳이고 내 남편이 태어난 곳이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며느리 서진은 추억이 밥 먹여줘요? 추억이 하늘이 등록금 내줘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법대로 하죠. 끝까지 가보자고요. 며느리 서진은
하늘이의 손을 잡아 끌며 일어났습니다. 손녀 하늘이가 엄마 아파요. 며느리 서진이 하늘이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며느리 서진이 멈춰 섰습니다. 넌 이미 선을 넘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너도 나도. 며느리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어머니.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엔 저와 아들 동우만 남았습니다. 아들 동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어머니, 이제 어쩌죠? 법정에 가야지.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정수는 혼잣말 여보, 당신이 남긴 유언장으로 끝까지 싸워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것만큼은 끝까지 지킬게요. 창밖으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건.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아들 동우가 변호사를 구해줬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르신, 걱정 마세요. 공증된 유언장이 있으니 승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재수 씨가 뭔가 준비한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그렇다 해도 법은 명확합니다. 유언장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진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내가 정말 법정에 서게 될 줄이야. 아들 동우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정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래, 가자꾸나. 법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을 지었던 날,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작은 아들 수민이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얼굴. 정수는 혼잣말로 이 모든 게 돈 때문에 무너지다니.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들 동우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괜찮아. 조금 떨릴 뿐이야.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 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 옆엔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뒤쪽엔 손녀 하늘이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하늘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하느라, 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 주장부터 듣겠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변호사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박서진은 고 김수민 씨의 배우자로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피고 김정순 씨는 유언장을 근거로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있으나 이는 유류분 침해에 해당합니다. 정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유류분? 저는 옆에 앉은 김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김 변호사 속삭이며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에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 정수는 혼잣말로 그런 게 있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하며 또한 고인 작은아들 김수민 씨는 생전에 해당 부동산의 증축 및 수리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여분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며느리 서진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이 영수증들은 최 변호사는 고인이 부동산 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내역입니다. 총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깜짝 놀라며 3천만 원? 수민이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민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실제로 그 금액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최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가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일단 원고 측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고인의 부친, 즉 피고의 남편이 남긴 정식 공증 유언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하지만 재판장님,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맞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유언장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야?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진 측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장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 김정순 씨는 현재 만 72세로 독거노인입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 감퇴 및 판단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는 억누르던 감정이 폭발하며 뭐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피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며 진정시켰다. 최 변호사는 이는 피고의 재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정수는 억울해하며 저는 멀쩡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 변호사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깜짝 놀라며 저 사람, 동네 슈퍼주인? 최 변호사는 증인은 피고의 이웃으로 피고의 일상을 관찰해온 분입니다. 슈퍼주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최 변호사는 증인, 피고 김정순 씨의 최근 행동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슈퍼주인은 그게 할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세요. 지난주에도 같은 물건을 2번 사러 오셨고 돈 계산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정수는 어이없어하며 그건 깜빡한 거예요. 슈퍼주인은 말을 이어하며 네. 한 달 전쯤인가 할머니가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슈퍼 앞을 배회하시더라고요. 집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정수는 다시 한번 그날은 제가 산책을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아니야. 그날은 잠이 안 와서 나갔던 건데. 며느리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며칠 전 일도 기억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혼자 재산을 관리하시기엔 위험합니다. 그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서진이가 준비한 카드였어. 김 변호사가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주관적 추측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원의 명령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피고 김정순 씨는 차기 재판 전까지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 동우가 어머니 하며 저를 부축했지만 제 몸은 휘청거렸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끝이야. 이제 끝이야. 법정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버티세요? 그냥 순순히 넘기시면 편하실 텐데. 서진아, 넌 정말, 뭐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이건 생존이에요. 하늘이와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하늘이가 엄마 그만해요. 서진이 돌아보며 하늘아, 넌 가만히 있어. 하늘이는 싫어요. 엄마가 하는 거 틀렸어요. 손녀 하늘이가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슈퍼 아저씨한테 돈 주고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 저 알아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혼잣말로 하늘아, 지금 무슨 소리를. 손녀 하늘이는 저 다 들었어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거요. 하늘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진은 말문이 막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 한 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네. 저 증인할게요.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며느리 서진이 하늘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넌 지금 엄마를 배신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할머니를 배신했잖아요. 하늘이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하늘이는 저는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요. 며느리 서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서진아, 넌 결국 내 딸마저 잃고 말았구나. 법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하늘이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아, 괜찮아.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 저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넌 잘못이 없어. 아들 동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반격할 수 있어요. 하늘이 증언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겼지만 뭔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다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종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손녀 하늘이는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하늘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녀 하늘이는 할머니, 제가 법정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늘아. 넌 진실을 말하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엄마가 저를 미워하면 어떡해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하늘아, 내 엄마는 지금 길을 잃었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찾을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야. 하늘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우리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심을 시키며 하늘 양 긴장하지 마세요. 판사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돼요. 손녀 하늘이는 네 알겠어요. 하며 가슴에 일기장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며느리 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와 눈이 마주치자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오늘은 피고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하늘 양 나오십시오. 손녀 하늘이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당신은 원고 박서진의 딸이자 피고 김정순의 손녀가 맞습니까? 손녀 하늘이는 네, 맞아요. 김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증인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슈퍼 주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손녀 하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김 변호사는 무엇을 들으셨나요? 라고 물었고 손녀 하늘이는 엄마가 슈퍼 아저씨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법정에서 할머니가 기억력이 안 좋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변호사 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미성년자로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판사는 기각합니다. 증인은 선서를 했고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인, 혹시 그 대화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손녀 하늘이는 가슴에 안고 있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 일기장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적었어요. 일기장이 판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판사는 일기장 중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오늘 엄마가 슈퍼 아저씨한테 전화했다. 할머니가 치매 갔다고 법정에서 말해달라고 했다.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다 들렸다. 엄마가 무서웠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인, 어머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손녀 하늘이는 그날 기억을 되새기며 네. 제가 들었어요. 김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서 들으셨나요? 손녀 하늘이는 엄마가 밤에 전화하면서 그 늙은이를 요양원에 보내면 집 명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요양원.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최 변호사는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원고의 딸로서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피고에게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이가 소리치며 아니에요. 아무도 저한테 강요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가 하는 건 틀렸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제일 사랑해 주셨어요. 하늘이는 증인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서진아, 내 딸이 저렇게 울고 있잖아. 잠시 후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는 비틀거리며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박서진 씨 할 말 있습니까?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늘이 미래가 걱정됐어요.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하지만 제가 선을 넘었어요. 거짓말하고 증인 매수하고 심지어 제 딸까지 이용하려고 했어요. 며느리 서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며느리도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판사는 원고 소송을 취하하시겠습니까? 며느리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원고 박서진은 피고 김정순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합니다. 잠깐만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며느리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서진아, 넌 내 자식이 남긴 사람이야. 며느리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수는 미워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나를 배신해도 넌 내 며느리고 하늘이 엄마야. 며느리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면 안 돼. 하늘이를 봐.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며느리 서진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는 일어나렴.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우리 집으로 와. 하늘이도 기다리고 있어. 그 말에 며느리 서진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녀는 법정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본 재판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합니다. 판사가 나가고 법정은 천천히 해산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며느리 서진과 손녀 하늘이, 그리고 저와 아들 동호.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어머니,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정수는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이제부터 제대로 살자. 며느리 서진은 깊은 미안함에 네, 어머니. 아들 동호는 재수 씨, 앞으로는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주버님, 고마워요. 손녀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여보, 봤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 가족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